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주로 기이하고 설명하기 힘든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김영석 씨는 평소 주말에는 등산을 즐기는 것이 취미였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항상 그렇듯 김 씨는 동네 뒷산으로 향했다. 이 산은 사계절 내내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장소였지만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거세던 그날은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김 씨는 산길을 따라 정상으로 향하던 중 발길을 멈췄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수첩이 떨어져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김 씨는 수첩을 주워들고 아무렇게나 넘겨보았다. 수첩에는 날짜와 알 수 없는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들이 군데군데 쓰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다. 10월 15일, 그날이 돌아온다. 김 씨는 아무 의미 없는 낙서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문득 오늘이 10월 15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기분이 묘해진 김 씨는 그 수첩을 챙기고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수첩을 재차 살펴보며 나머지 페이지들을 훑어봤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페이지가 뒤로 갈수록 알 수 없는 그림들과 날짜들이 얽혀 있었다. 그중 한 그림은 특히 기이했는데 그것은 한 남자가 산길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장소는 그가 아침에 수첩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 같았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자신도 모르게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이 수첩이 그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밤이 되어 그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에 들었다. 그러나 꿈속에서조차 그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꿈속 풍경은 홀로 걷고 있는 그 길이었고 수첩 속 그림이 생생히 떠올랐다. 꿈속에 그는 산길을 걷다가 어두운 터널 앞에 멈췄으며 터널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김 씨는 터널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침실은 고요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수첩에서 계속 눈을 떼지 못했다. 새벽까지 수첩을 들여다보던 그는 또 다른 그림에서 이상한 세부사항을 발견했다. 이번 그림은 한 여성이 물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었고 그림 아래에는 조그맣게 죽음의 호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또다시 동한 김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죽음의 호수라는 장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몇 년 전 사고로 인해 유명해진 실제 장소로 밝혀졌다. 수차례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해야 할 장소로 인식됐다고 한다. 소름이 돋은 김 씨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첩에 적힌 날짜들과 글씨들을 재조합하여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겨진 메시지를 해독하게 되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의 미래이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김 씨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의 일상이 두려웠고 언제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에게 닥쳐올지 몰라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곤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기묘한 우연의 일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김 씨 본인은 알고 있었다. 그날 산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으며 그의 삶을 더욱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아직도 그의 그림자로 남아 여러 날들을 따라다닌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에 휩싸여 있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일요일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긴 했지만 아침부터 계속되는 불길한 예감의 마음이 설렜다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웠다. 오후 내내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 불안한 느낌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 집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늘 가던 곳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편안하고 사람들도 많이 붐비지 않아 적당히 조용했지만 그날은 마치 카페 전체가 어딘가 모르게 다른 차원에 있는 듯 느껴졌다. 다른 친구들도 내게 같은 기분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우리는 그저 너무 많은 공포영화를 봤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평소라면 공원의 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많았겠지만 그날은 기묘하게도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풀벌레 소리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들렸다. 어쩐지 기분이 더 꺼림칙해진 나는 친구들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도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리의 가로등은 거리마다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저 흔들리는 그 그림자마저도 음산하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 안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다. 나는 습관적으로 불을 모두 켜고 TV를 틀어놓았다. 그제야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 듯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어서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자 샤워를 하기로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온몸을 감싸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비로소 불안감이 약간은 사라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TV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났다. 밤늦은 시간이라는 점과 하루 종일 이어져 온 불안감 때문에 머릿속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누가 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더 이상 찾아올 시간이 아니었기에 나는 얼어붙었다. 몇 분간 대기하고 있었지만 소리가 다시 나지는 않았다. 그 전에 착각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집중은 전혀 되지 않았다. 잠시 뒤 다시 한번 톡톡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제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낮은 소리로 "거기 누구 있어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다시 문구멍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문자를 다시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시계가 그 어떤 날보다 크게 째깍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후로도 가끔씩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지만 그날만큼 공포에 질린 적은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이웃 주민과 만나 그날 밤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웃 주민 역시 같은 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들 역시 현관문에서 누군가의 방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엔 그날 밤 이상한 기운이 확실히 맴돌았던 모양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늘 야간에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무엇보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 방문자가 누구였던 것인지, 왜 그날 밤에 그토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민수는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 방이라 불리는 빈집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 집에서는 밤마다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집은 수년 전 일가족이 모두 사라지면서 빈집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그 소문이 사실일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평소 용감하다고 자부하며 괴담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금요일 밤 어둠이 깊어질 무렵 그 집으로 향했다. 손전등과 스마트폰을 들고서 집은 입구부터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린 순간 먼지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친구들과 함께 집 안으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는 이를 단순한 기분 탓이라 치부하고 더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 도착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흐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수가 스마트폰의 손전등 불빛을 벽에 비추자 사진들은 불현듯 시선을 마주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모든 사진 속 인물들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두운 집에 메아리 쳤다. 2층에는 몇 개의 방문이 있었고 그중 가장 안쪽에 있는 문에서부터 약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수는 그 문으로 다가갔고 문을 열자 형용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다. 그곳은 방 하나 가득히 빨간색 종이장들로 뒤덮인 방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벽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새빨간 종이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종이장들에는 기묘한 문자와 함께 가족을 그린 듯한 삐뚤빼뚤한 아이의 낙서가 보였다. 민수는 한 장의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들었고 종이 뒤편에는 "도망쳐"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갑작스레 방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수는 불현듯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가지 마." 얼굴을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친구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민수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갈수록 집이 점점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그의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 했으나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민수는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와 거리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를 감싸 안으며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후 민수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의 실종은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고 그는 계속해서 그날의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붉은 방을 헤매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언제나 낮은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항상 눈을 뜨면 그 방에서 본 낙서가 눈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도망쳐." 이후 민수는 혹시 몰라 집 주변을 조사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집요한 침묵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민수는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빨간 방은 여전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이웃의 금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소문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갈래로 퍼져나갔고 결국엔 허구인지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괴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얘기하길 꺼렸다. 누가 물어봐도 그는 단지 짧게 답했다.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그 빨간 방의 공포스러운 낙서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민수가 설마 그 후에도 그 방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누구도 모를 일이었다.